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오늘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이제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노인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노인의 상대를 했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의 생각의 교차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노인복지라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면서 이게 노인들한테 안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정보도 되게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도 되게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이제 노인의 자살과 죽음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해했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 돌봄을 우리가 이제 노인의 자살과 죽음을 우리가 이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수업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IT를 활용한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들의 방법적인 것과 지금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독거노인의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짚어본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되었죠. 의학 발전과 생활 수준 이제 향상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만 60이 되면은 환갑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환갑을 할까요? 환갑을 하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더 쑥스럽고 그리고 저희 오빠도 올해 환갑인데 우리가 환갑잔치 해야 되지라고 하면은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늙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의 비중이 되게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보면은 아이가 어느 정도 평균적인 나이가 80세가 이상이 넘으신 분들이 거의 80%가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출산율이 감소가 됐죠. 경제적 부담, 가치관 변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중이 이제 빠르게 증가됐죠. 가족 구조가 변화가 있습니다. 전통적 대가족에서 핵가족, 1인 가구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사라는 거에 그거는 독거노인만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들은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현실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줄어들고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고 또한 이제 도시와 이동이 증가되면서 자녀들은 일, 교육 문제로도 도시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노인이 이제 혼자 살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실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야, 노인의 문제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시화로 이동하는 거에서 고향의 노인만 남는 독거노인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의 빠른 증가가 2019년에는 약 150만 명이었다가 35년에는 약 310만 명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5년이면 이제는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이 아니죠. 9년 남았죠. 이제 25년도 다 갔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고독감과 고립, 우울, 건강,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사회적 문제를 볼게요. 사회적인 고립 현상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과 이런 접촉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가족은 이제 서로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혼자 있다 하더라도 찾아뵙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명절에만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접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 대화가 이제 부재가 되죠. 그 다음에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제한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또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죠. 고립감과 외로움의 증가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도 이제 약화가 되고 있겠죠. 우리는 우울증 발생률을 보면은 이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이제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 노인에 대비해서 1.5배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인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자체는 갱년기를
접어든 이제 남성이나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나름대로 우울증이 굉장히 발생해서 자살까지도 이게 높아지는 증상이 있다가 보니까, 네, 우울증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상관없이 다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체적 건강 악화로의 상호작용도 이제 우울증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기능 저하와 가속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유혹 저하, 지속적인 관리가 이제 없다가 보면 우울증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자살 위험 요인의 분석을 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만성질환과 건강 악화, 가족관계 단절, 삶의 의미, 상실감이 있었어요.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노인의 죽음과 자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책 내용에 없다 하더라도 그냥 강의로 그냥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까.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은 정기적 대화, 교류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노인분들은 정서적 지원이라는 자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사람을 만나서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해야 되겠죠.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보면은 경로당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경로당에 가는 경우도 우리가 가지 않는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오는 유대감 형성이 되질 않아서 대립관계가 있죠. 일상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삶의 질 향상 효과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거노인의 사정 문제 있을 때 독거노인 고독사와 자살 위험의 노출 위험이 굉장히 큰데 이제 우리가 학회나 이제 논문의 자료를 보면 2017년 10.6%의 노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보면은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률은 자녀 동거 노인 가구와 부부 노인 가구에 비해서 약 32.2%가 높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외로움,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죠. 정경유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타난 논문에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그리고 고독감으로 인해서 고독거 노인들은 고독사와 자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라고 이제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이제 구독자 자살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게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접근성으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가 되게 필요한데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중증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어, 알림 서비스가 단기 가서 서비스의 독거노인의 사회관계 활성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친구 만들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사업 등을 들 수가 있는데 2020년부터는 유사하거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되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보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 자료에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유영식의 이제 연구에서 보면은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한연구가 생활관리사 역할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도 있고 생활 이제 관리사도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의 역할은 이제 우리가 많은 역할들 지금 하고 있고 더 점차 이제 증폭해야 된다라고는 이제 하고 있으나 생활관리사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노인들의 만족도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나눠서 보도록 하면 독거노인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생활관리사의 역량이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그러나 생활관리사는 주 2회 전화 방문하고 주 1회 직접 방문을 하다가 보니까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업무 특성상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정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생활관리사가 방문하고 전화로 해서 직접적으로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맞춤식의 디지털화된 그런 어떤 돌봄 케어가 되는 게 어렵고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굉장히 크다. 대립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연구 과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일 때 마지막에 더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발생 주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독사 주요 발생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장기간 연락 두절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미 여러 가지 패턴들의 그런 어떤 증세들이 사전에 나타난다는 것. 그런 사전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장기간 연락 두절됐을 때는 말 그대로 가족, 이웃, 복지관,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 그런 여러 가지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찾아가야 돼요. 연락이 안 되거나 핸드폰의 부재화가 자꾸 되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조금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는 평소에도 연락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고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내가 연락을 하거나 내가 전화를 자꾸 받으면 상대방이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가 너무 번거롭거나 불편하거나 괜히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락 조절 자체가 이상 신호라는 인식이 약한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연락 두절되는 거가 우리가 사실상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지. 뭐 이상 신호는 아니겠지라고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연락 두절이 위험한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도움 요청 통례 완전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당했을 때 낙상이나 호흡곤란이나 심장질환 등의 발생을 해도 전화나 문자나 SNS 이런 여러 가지의 방문을 어떠한 채널도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 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거의 없어요. 나는 혼자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서 날 도움을 주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어다가 발견 시점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발견된 경우에는 오랫동안 안 보인다라고 하거나 우편물이 쌓였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외부 단서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미 위기 상황이 끝난 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해결 방법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약할수록 위험이 증가됩니다. 누군가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다. 그리고 옆집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경우도 1, 2주 안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 쓰는 사람 자체가 없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왜 안 만나지? 라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만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저 어르신은 사람을 별로 좋아라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갑자기 장기간 붙잡아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복지관에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하고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경우, 상처를 받았던 경우, 말로라든가 행동으로든가 표정으로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그 기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을 먼저 유심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어르신들이 연락이 단절되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생활지원사 전화나 방문의 응답이 없고요. 경비실, 관리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출입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빨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편물이라든가 광고지가 문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물에 뭐 꽂혀져 있을 때 아주 수북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뭐 해외로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은 뭐 지역의 다른 데서 있다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노인분들의 경우에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도 되게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며칠째 내놓지 않거나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이미 고위험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사 발생, 주요 발생했을 때의 어떤 패턴이냐? 식사와 위생, 약 복용 관리에 대한 붕괴가 일어났을 때 패턴을 보겠습니다. 우선 식사 관리 붕괴는 끼니를 자주 거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었다. 그리고 뭐 그냥 나는 아침도 거르고 그냥 점심은 누구랑 먹었는데 저녁도 그냥 귀찮아서 안 먹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끼니를 자주 거르는 경우가 있고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이 있을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구입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은 우울증으로 인한 그런 어떤 신체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분이 계속 그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안 사는 건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아야겠죠. 위생관리 붕괴는 며칠씩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이제 어르신들이 맨 옷을 한 일주일, 이주를 입는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발생 요인이 있으니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안 정리,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거나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악취 등이 많이 난다라고 할 경우에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또한 이제 약 복용 관리 붕괴가 있어요. 만성질환인 경우는 노인들은 만성질환의 병이 다 있어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만성질환의 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만성질환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성질환을 겪었을 때 약을 제때 먹었는지 그런데 약을 잘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험하다. 약 봉투가 쌓여 있거나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먹어야 될 약 복용이 날짜가 지나도 계속 쌓여 있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처방 받아온 약을 섞어 놓거나 헷갈려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우리는 유심히 조금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 상태 급격한 이제 약화가 있어요. 끼니를 걸으면 영양 저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저하되고 근력이 약화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않나요? 점점 갈수록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노출도 되고 조금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여기저기가 아프거나 감기의 증세로서 제일 먼저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위생이 나빠지고 각종 감염, 피부질환, 욕창 위험이 증가가 됩니다. 또한 이제 약을 멈추면 혈압폭 등과 이제 혈당이 불안정하고 심장 쇼크가 오고 뇌졸중의 가능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로 인해서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는 위험하겠죠. 두 번째, 스스로의 생명 유지 의지가 약화됩니다. 밥 챙겨 먹기조차 귀찮다는 것은 이미 심리적, 정신적 한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울, 무기력, 삶에 대한 흥미 상실이 고조된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상황에 버틸 체력이 없어지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넘어져도 체력이 떨어져 있어서 일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제 뭐 식사도 안 되고 위생 관리도 안 되고 약 먹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게 이게 모든 것이 붕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사가 돌봄 현장에서 그러면 볼 수 있는 징후들을 조금 알아보면 좋겠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되면 그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방문했을 때 식탁에 라면 봉지만 쌓여 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이상한 상한 음식 거의 비어 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있다. 그리고 머리가 떡지거나 오래된 음식이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많이 난다.
약봉지에 날짜가 뒤섞여 있거나 복용 체크가 엉망이다. 그리고 귀찮아서 안 먹었어 라고 하거나 밥맛이 없어서 안 먹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의 그런 건강 상태의 징후로서의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상과 건강 악화의 방치 패턴을 보면은 사고는 발생했는데 아무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에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낙상과 갑자기 심장 통증과 호흡곤란 등이 왔으나 구조 요청이 실패하거나 화장실, 침대 등에서 쓰러진 뒤 수시간 수일 동안 방치되었거나 독거노인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움을 외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이제 없으면, 주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고독사로 연결되고 말고 있죠. 선생님, 녹화가 되다가 갑자기 서버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독사가 될 경우 자주 나타나는 징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런 패턴들이 자주 보입니다. 평소에 어지럼증이 있거나 빈혈을 호소해요. 어지러워. 요즘 자꾸 나가 어지럽네. 내가 요즘에 자꾸 현기증이 나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거동이 느려지고 보행이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에 낙상 경험이 있음에도 안전장치, 손잡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이 미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꾸 발이 꼬인다. 그래서 자꾸 넘어진다. 그리고 자꾸 내가 이게 다리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자꾸 어지럽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징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부모님들이든 아니면 주변의 노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징후를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확인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패턴들이 위에 있던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공통된 핵심에 이미 벌써 신호는 이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듯이 고독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작은 이상 신호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무심히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조금 봐야 되는 관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고 매출을 안 하고 밥을 덜 먹고 집이 어지럽혀져 있고 전화 받는 횟수가 줄고 몸이 아프다고 자주 말하면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겼던 것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선생님들은 꼭 이렇게 관찰 주시 해가지고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 우리가 관계 단절, 뭐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죠. 식사, 위생, 복약의 붕괴, 건강 악화라는 수많은 경고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건이 난 후 수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사건이 나타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뭐 우리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런 어떤 경고를 읽고 먼저 찾아가는 거, 관심 있게 먼저 봐주는 거. 그래서 사건이 난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건 나기 전에 그 징후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여기에 펭귄인지 참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생 많았다고 네,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면일 때는 AI로 시작하는 노인의 어떤 케어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어떤 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더 세심하게 안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